오늘부터는 이제 현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금. 그동안 뭐 이제 그 회계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이제 배우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계정 과목대로, 계정 과목별로 하나씩 짚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또 티어 카운트를 해가지고 분개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과서에 보면 현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 유동성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죠? 유동성. 영어로는 이제 liquidity라고 하는데, liquidity. liquid가 물이죠, 물. 물 같은 거. 물 같은 모습? 그러니까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 흐르는 거. 그래서 화폐를 또 다른 말로 currency라고 하죠. 흐르니까 currency. current라는 말은 이제 시내, 물 흐름, 이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흘러서 이제 뭔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 우리가 보통 현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현금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이겠죠. 생활이 현금으로 통해서 어떤 경제 활동이 대부분 일어나죠. 이제 신용이란 게 있고 현금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신용으로 결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신용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채. 뭔가 내가 믿고 너한테 일단은 빌려준 셈인 거죠. 그래서 신용과 현금, 이 두 가지죠.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 뭔가 이렇게 트러스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실 현금밖에는 이게 결제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현금은 곧 요거와 같다. 현금 자체가 트러스트인 거죠. 하나의 믿음이죠. 그래서 화폐에 보면 in trust, in God we trust죠. in God we trust.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용을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커런시가, 워싱턴 아저씨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이게 하나의 믿음을 대표해 주는 건데, 이 믿음은 뭐냐? 정부나 은행이, 이게 다릅니다. 사실 정부와 은행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같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은행이 믿을만하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도 이 종이 쪼가리가 가면 내가 이거를 믿겠다. 왜? 정부가 이거를 나한테 금으로 다시 돌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진짜 돈이죠, 금이. 옛날에는 그랬죠. 진짜 돈으로 금으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은행에 이 화폐를 들고 갔는데 나한테 소위 얘기하는 금으로 주질 않아. 그러면 이 종이 쪼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옛날에는 이 종이에 무게를 썼습니다. 무게, 실링, 이런 게 무게죠. 실링이나 탤런트, 이것도 사실 다 무게입니다. 무게. 이거는 아마 금이나 은의 무게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실링이나 무게를 얘기한 파운드, 이 파운드 전형적인 파운드 아시죠? 파운드로 우리가 고기도 사고 그러죠. 이 파운드가 이게 무게죠. 결국 이거는 금의 무게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2파운드의 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여기다가 2파운드를 이 사람이 나한테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화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금을 맡기고 금을 뭐 예를 들면 2파운드를 맡겼다. 그럼 2파운드짜리 증서를 써주죠. 이 영어로는 certificate. certificate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certificate이 이제 내가 이 금이 내가 은행에다가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2파운드의 금이 있다는 증서야. 그래서 이거를 물건을 살 때 주면 이 사람이 그래? 너 이거 보니까 믿을만하네. 여기가 in God we trust로 써놨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거 받을게. 금 대신 받을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은행에 가가지고 이 화폐를 주고 금을 찾아가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바로 이제 화폐 시스템이죠.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신용이라는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디폴트, 그러니까 화폐를 지불을 안 해주면, 금을 지불을 안 해주면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망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현금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리퀴디티 얘기를 계속 좀 드리면, 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흐름이 있으니까 이제 리퀴디티라고 하겠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왕이다, 킹이다. 그래서 cash is king. 이죠. 사실 여기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면요, 캐시가 킹인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 우리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다. 은행이 월급을 이자를 캐시로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강력한 현금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요새 영화 보면 뭐 현금 없이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뭐 숫자 같은 거 써놓고 띡 하면 뭐 이렇게 띡띡띡 없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계좌 안에 있는 우리의 현금의 숫자를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죠. 현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나의 쓸 수 있는 어떤 그 돈의 힘, 뭐 그 정도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하여튼 유동성 설명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까봐 제가 이렇게 현금이 무엇이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리퀴디티 하면 이제 우리 여기 책에도 좀 나오는데요. 2008년도에 그 우리가 리만 브라더라는 이런 그 소위 이게 이제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뱅크예요. 투자은행. 자, 투자은행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또로 증권사라고 많이 불리죠. 근데 이제 증권사라고 옛날에는 여기도 많이 했었어요. 시큐리티 컴퍼니라고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말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거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뱅크라고 이제 불리는데 망했죠.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리퀴디티,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간단하면 현금은 요만큼인데, 신용에 이 현금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실물자산, 현금화 될 수 있는 실물자산은 요만큼 100인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신용, 너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빌려줄게 돈. 어차피 너 돈 뭐 그거 네 못 갚으면 내가 그 현금 가지면 되니까 그 신용 대출을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현금을 100을 갖고 있으면 신용 대출을 100을 하면은 되죠. 그러면 대출 못 갚아도 이제 이걸로 땡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건 그래요. 현금은 100인데 신용은 한 10,000 된 거죠. 한 10,000배는 될 것 같아요. 10,000배. 네. 근데 실물은 그렇지 못한 거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얘기죠.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미국의 2005년, 뭐 4년 이쯤부터 이제 부동산 붐이 붑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매년 1.5배에서 2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계속 2006년, 7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은행이 대출을 어차피 지금 집을 사도 뭐 1억에 사도 이게 이제 한 1년이 1억 5천이 된다는 거를 이제 어떤 경험상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1억 2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1억짜리인데 대출을 그거보다 더 많이 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번도 없어도 내가 이 자산 가치 집이라는 이거를 이제 MBO라고 할 거예요 아마. mortgage based 뭐더라 하여튼 그런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집을 이렇게 대출을 이제 하면서 한 사람이 막 집을 막 10채씩 갖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유동성이 이 금융시장에서 이 주택시장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집이라는 것이 어떤 집의 가치를 이제 담보를 해서 이 신용을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담보 대출이죠. 근데 집은 100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 120이라는 가치로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의 원래 가치는 이건데 대출된 금액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집 가치가 여기에다가 이 대출만큼 가치가 커질 거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션에 의해서 한 건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훅 꺼져버리면 이 집값이 꺼져버리면 집값 가치가 그러면 대출만 남아 있고 자산 가치가 더 컸던 그 대출을 커버를 못하고 줄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집 대출을 갚을 상환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보통은 상환 시기가 오면 우리가 새로운 대출로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안고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은행에서 한둘씩 이제 그거를 안 해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폭발을 하겠죠. 그럼 부도가 나기 시작하겠죠.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어떻게 되니까? 은행이 대출을 이만큼을 했는데 돈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 은행이 파산을 하겠죠.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거를 촉발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여기 집이 있고 집의 가치는 1억인데 이제 대출은 한 2억이 나간 거죠. 이제 집이 2억이 됐다는 생각. 그런 게 한 1 밀리언 채가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이 2억이라는 그 대출된 이 증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 사람한테 2억을 빌려줬어 라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제 담보 대출 증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 사람한테 이만큼 대출했어.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행에다가 이만큼 맡겼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이 사람한테 2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라는 권리증이 은행들한테 이제 수북이 쌓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권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자를 뭐 3% 받을 수 있는 또는 뭐 4%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권리증을 갖고 있으면 매달 2억짜리 권리증을 갖고 있으면 매년 이제 뭐 예를 들면 4%다 그러면 428, 한 8천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이 생긴다는 미래의 플로우가 있어요. 미래의 캐시의 어떤 흐름이 있죠. 예. 이 흐름을 담보로 또 해서 이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는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그 상품을 또 만들어서 또 판 거예요. 그게 이제 MBO나 뭐 CDA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 담보 대출을 이렇게 어떤 거는 뭐 5%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뭐 4%짜리 뭐 어떤 건 3%짜리 이게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소위 서브 프라임이라는 서브 프라임은 프라임이라는 게 이제 BBB 신용 등급으로 따지면 CBB 플러스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신용 등급을 가진 이런 이제 채권 담보 증서는 굉장히 프라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소국에도 프라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프라임한 이 대출뿐만 아니라 이 서브 프라임이라는 거는 신용 등급이 안 좋은 거야. 이 사람이 신용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자를 좀 더 받겠죠. 신용이 좋은 프라임의 급으로 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면 3%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 신용이 좋기 때문에 서브 프라임은 뭐 8%, 9%, 많게는 뭐 10%까지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 서프라임을 서브프라임으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사실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대출권, 이 대출 증명, 이 대출 권리는 10%의 이자를 받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디폴트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브 프라임으로 분류를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리만 브라더스 이런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프라임하고 서브 프라임을 적절히 섞어요. 그래서 뭐 1억짜리 프라임이 있으면 뭐 1억짜리 서브 프라임, 그다음에 뭐 1억짜리 뭐 서브 프라임 이런 식으로 섞어요. 소위 이거를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diversification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이제 그 같은 뭐 계란을 담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섞어놓으면 디폴트가 나도 얘네들이 좋기 때문에 이 상품이 깨질 염려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여기다가 신용 등급을 받아요. 신용 등급을 또 받아요. 이 상품을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의 어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어쨌든 다 집값을 베이스한 집의 가치를 베이스한 가치를 기초한 그런 그런 상품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CDO라고 불렀던 걸로 저는 기억이 합니다. 근데 이 신용등급 이렇게 좋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까지 섞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분산됐다. 그래가지고 이 신용등급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S&P, 무디 이런 데서 여기다가 A 뭐 플러스 뭐 트리플 뭐 더블 A 이런 걸 줘버려요. 거의 프라임에 가까운 신용 등급을 줘버립니다. 자, 이 뭐 오케이. 이래서 집 가치는 요만큼인데 지금 대출 나간 거는 이만큼이고 이 대출을 베이스로 해서 팔려 나간 또 이 상품들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계속 갚겠죠. 갚겠죠. 이 베이스로 해갖고 이만큼 불려진 상인데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구조인데 당시 이자율이 금리가
뭐 이게 0.5에서 뭐 1%쯤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가 작으니까 여기서 이 이자를 내도 이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거는 갚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우리 이제 FBR이라는 데 있잖아요. FRB, FRB, 페더라고도 하고 연방 준비위원회인가요? 여기서 이제 매년 금리를 발표를 하죠. 매 3개월에 한 번씩인가 하여튼 발표를 하는데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핀이라는 알란 그리스펀인가? 네, 그 알란 그리스펀이라는 사람이 연방 총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경제 대통령 해야 금리를 계속 낮춰서 이렇게 계속 이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이렇게 많아진 유동성은 결국 어떻게 되냐 집을 사고 집을 사서 돈을 또 벌 가치가 올라가니까 왜냐면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정부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주 좋은 그런 경제를 상황을 인조했어요. 굉장히 인조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금리가 너무 이제 낮고 계속 이렇게 시장이 버블이란 게 이제 보이니까 금리를 이제 올린 거죠. 그 금리가 올리는 게 이제 신호탄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못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자기도 이제 이자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 상품을 사갔던 사람들한테. 그죠? 이 사람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받는 이자를 받지만 나도 받지만 리만도 받지만 이 리만에서 또 상품을 이런 걸 팔았으니까 또 줘야 되잖아요. 못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못 주고 부도가 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집값 그 지분 가치는 뭐 예를 들면 뭐 1빌리언인데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신용대출이 뭐 한 1000빌리언, 1000배 만배로 커져 있었던 거고, 이거를 뭐 도저히 뭐 사실은 집을 다 팔아도 이걸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돈이 풀려버린 상황에서 이게 터지니까 은행들이 다 파산을 한 거죠. 은행이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도 파산을 하죠. 왜? 기업도 돈을 계속 대출받아서 또 이렇게 갚고 하면서 연명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기업들 다. 이게 안 되니까. 게다가 부동산까지 폭락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게 갑자기 터지니까 이게 이제 소위 소프트 랜딩 해갖고 금리도 조금씩 올리고 가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면서 연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란 그리스판이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파산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서프라임 몰게지로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또 많은 상품들을 사서 투자했던 보험사 같은 AA 뭡니까 그 무슨 보험사지 AA였나? 하여튼 이상한 보험사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크고 하여튼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보험사인데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결국 투자를 해줘가지고 회사는 그냥 공적 자금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좀 길었습니다. 111페이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현금이란 게 이제 중요하죠. 현금 흐름이 이제 막혀버리면 이자를 못 내는 특히 이자를 못 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회사가 이자를 못 내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가 이 임금을 못 줘도 사장이 잡혀갑니다. 근데 부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형사 사건인 것 같아요. 형사. 그거는 이제 범죄에 해당되고 이자를 못 내는 거 이거는 이제 부도로 가는데 기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부도죠. 부도가 나면 이제 회사는 망하고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금들이 다 날라가고 시장은 그런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또 망하고 주식시장도 망하고 이런 이제 연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캐시가 뭐 그런 거죠. 자, 캐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캐시와 리퀴디티 유동성 얘기를 했고 과한 유동성이 이제 그 국가 부도의 상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캐시나 이 현금의 양은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의 가치와 비슷해야지. 현금의 양이 이 가치보다 더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의 양이 현금의 가치가 이제 줄어버려.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현금을 1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 200원을 줘야 되니까, 왜냐면 현금이 그만큼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뭡니까 이 디맨드 커브 있잖아요. 디맨드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쪽이 공급이었나? 서플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이고 이게 프라이스 이쪽이 프라이스인가? 퀄리티가 많아질수록 서플라이 커브 가격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1 밀리언 주고 살 수 있던 집을 이제 2 밀리언 주고 사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의가 아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 이제 그런 그 현금의 흐름을 관리를 못하고 나라에서 너무 막 화폐를 찍어대면서 망한 나라 많죠. 그리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돈을 이제 찍어서 이제 나라의 국민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죠. 돈을 찍어서 막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마치 국민들이 돈이 많아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물값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사고 팔 수 있는 기능만 할 수 있게 캐시가 풀려줘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풀려버리면 사람들이 이 캐시의 가치를 믿지 않죠. 그 캐시를 안 받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페소 이거 안 받아. 달러만 받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캐시의 가치는 그 나라의 화채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풀린 것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 받기 때문에 더 떨어져요. 옛날에 이제 좀 독일 같은 경우에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 하루에 1000배씩 올라갔다면서요. 이런 식이죠. 물건 가격이.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와 캐시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는 데가 이제 FRB, Federal Reserve Board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물가를 매년 2에서 3%대로 유지하는 게 연방준비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 물가 유지. 두 번째가 고용.
또 이제 돈을 많이 안 풀면 돈을 너무 꽤 잡으면 기업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용을 못 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이기 때문에 요 2% 3%의 물가와 이 고용률 뭐 5% 실업률인가 뭐 있어요. 타겟이.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지금 아주 그냥 애를 쓰죠. 그 안에서 시장에서 왔다 갔다 이제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하는데 요 얘기는 이제 딴 얘기니까 다른 번 하고요. 그만큼 이제 캐시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네, 캐시가 이게 이제 커런트인데 커런시. 아까도 말씀드린 금이라는 어떤 그 돈 옛날에 돈은 금이었고 이거에 대한 증서였다고 그랬잖아요. 캐시가 커런시라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이 금은 이제 없어지고 이 자체가 증서가 돈이 돼 버렸습니다.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 금 대신에 다른 게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아니라 다른 거를 줄 수 있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이 증서가 더 이상 금을 어떻게 금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금이 아니라 뭐죠? 네, 오일, 네, 유로 뭡니까 이게? 하여튼 오일, 네, 기름. 이거를 이제 이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끔 하면서 이 돈 자체가 이 달러 자체가 금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브레튼 우드인가? 뭐 그런 하여튼 조약. 근데 닉슨 대통령이 이제 키신저라는 아주 귀재의 그 외교관을 통해서 이거를 해냈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때 달러가 없어졌어요. 달러가 아니라 금이 없어요. 금이 없는 걸 알고 프랑스에서 금 달라고 내 돈 내놔. 그래서 금을 다 달라고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었던 달러로 이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미국의 이제 그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프랑스가 눈치를 챘어. 쟤네들이 금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이거 달라고 해볼까 했더니 달라고 했더니 역시 없었어요. 했더니 닉슨이 안 줘. 그래서 거의 디폴트가 되면서 이러면 이제 세계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거를 이제 달러를 금으로 사실상 이제 여겨버리는 뭐 그런 이제 변화가 크게 있었죠. 60년 중반인가 70년 초반인가 뭐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약간 이제 좀 너무 딱딱해서 이제 회계만 얘기하다가 너무 딱딱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물리적인 돈, 물리적인 지폐, 캐시가 뭐냐? 지폐, 동전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하고 이제 여기에 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 예금도 캐시예요, 그죠? 예금이 이제 돈이 거기 가 있는 것뿐이니까 현금이. 그리고 이제 현금과 우리 한국말은 등가물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거다,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만기가 3개월 이내. 여기서 핵심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되는 증서들. 아까 이제 증서 얘기 많이 했죠, 제가. 권리증. 채권 같은 거. 채권 뭡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제 보통 이제 국공채라고 가능하죠. 국공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줘. 그러면은 3년 있다가 50만 원 돌려줄게. 뭐 이런 거. 이자 얼마 쳐서 줄게. 이거잖아요. 국공채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만기돼 가지고 한 3개월 안에 이제 돈을 받게 돼. 1,000만 원짜리 이제 국정에서 샀는데 100만 원을 받게 됐어 이제. 여기 3개월 안에. 그럼 이거는 이제 현금 등가물로 쳐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는 없는데요. 현금과 준하는 건 당연히 지폐, 아까 말씀드린 지폐가 있을 거고, 자기압수표라고 있어요. 자기압수표. 여기는 체크라고 해요. 그냥 체크예요.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돈이 있는 거예요, 예금이. 그 예금이 있다를 네가 너한테 이 예금을 가져가라 하고 가져가도 돼 하고 권리를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걸 이제 자기업수표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폐다. 지폐예요, 이거는. 지폐가 아니라 현금이에요. 현금 등감은 아니고 현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머니오더라는 게 있어요. 머니오더. 이거가 이제 한국말로 우편 환증서.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제 증서 얘기 나왔죠. 증서. 머니 원래 커런시 자체가 증서라고 그랬죠. 금이라는 거를 이게 금이 내가 디포짓 돼 있다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내가 우체국에다가 돈을 맡겨놨어. 우체국에서 돈을 맡겨놨어라고 하면 우체국이라는 게 이제 어디든지 있었으니까 지금은 은행이 더 많지만 과거에는 미국 같은 게 이제 이 우체국이 워낙 많아서 은행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현금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이 머니오더를 사서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 보내줬던 그게 이제 몇백 년 동안 몇 년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쳐주죠.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 같은 것도 쳐준답니다. 아까 국공채 같은 거 그것도 이제 3개월 미만 건 쳐주고 이런 게 요거는 이제 현금 등가물이겠네요. 그런 거는.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현금 관리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위험하잖아요. 사실 현금을 누가 갖고 있으면 갖고 튈 수가 있어요. 이게 견물생심이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다루는 특히 경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사실 많이 내요. 왜냐면 돈이 눈에 보이는데 내 눈앞에 너무 너무 많은 10억이 이렇게 현금이 딱 쌓여 있으면 이거 가져가면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금고에다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경리들이 이제 그때 필요한 거를 딱딱 주는 그걸 보통 이제 시제라고 많이 하죠. 시제를 보관을 하죠. 그리고 현금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무실에서 회계팀 사무실에서 보통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아니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당좌 예금, 당좌 차월 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당좌 차월 영어로 이제 뱅크 오버드래프트라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야말로 뭐랍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도 시제도 거의 없어졌죠. 시제가 진짜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이제 거의 기업들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시제도. 이것도 이제는 법인카드로 이것도 이제 개인 법인카드라고 해가지고